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구속 기한을 연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경북 청도군에서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근로자 2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중대재해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법적 쟁점은 무엇일지 허주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당초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내일이었습니다. 특검이 결국 구속 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 이 구속 기간 연장의 경우에 딱 한 차례만 가능하고 또 법원의 허가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열흘인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구속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찰이 신청을 하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한 차례 연장해서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수순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사유서까지 제출하는 김건희 씨의 어떤 수사에 좀 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8월 31일까지 구속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결국에 이제 구속 연장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의미는 추가 조사가 좀 불가피하다는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씨가 남은 조사에서도 만약에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 조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반드시 의미가 없다는 것과 동치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진술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포착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요. 예. 특히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라든가 일견 마음을 바꾸어서 일부 질문에 대답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예. 수사의 실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부인하거나 묵비하는 그 자체가 재판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까지도 기록이 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특검 측에서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서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남게 된다고 하면 결국엔 재판 단계에서 형량의 양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수사를 이어갈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구속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물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수사에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혐의의 전면적인 부인은 범죄가 소명이 된다는 전제하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부인을 하는 어떤 본인 변소의 내용이 신빙성이라든가 경험칙상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통일교 전 간부인 윤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목걸이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큰 거여서 놀랐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까지 했는데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전달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변수하는 부분이라든가 건의2라는 헤드폰으로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분명히 문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씨 측 사람과 통화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는 점이 통상의 경우와는 좀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것이어서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인이 기도비로 5천만 원을 받아서 그 띠지 관봉권 띠지에 보관을 했는데 그걸 쌀통에 보관해서 누가 준 건지 모른다. 이런 것들도 통상의 상식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청탁용으로 받았다가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것도 통상적으로 이런 고액의 명품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모두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특검 측에서 보고 있고 이것이 곧 증거인멸의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 내란 특검팀이 어제 오전부터 무려 16시간에 걸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죠. 22일 추가 소환을 또 요청했는데요. 당초에는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아니라 추가 소환을 요청했는데 이 배경이 증거 수집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혹은 뭐 어떤 다른 배경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조사에서 그동안 부인하던 혐의를 일부 시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되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떨어진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더 큰 이유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해서 조사하고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도 일종의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당시에 관련 인물들의 어떤 행위라든가 그리고 가담 정도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그게 얼마나 많이 혐의 소명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굉장히 깊게 개입되어 있는 인물이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구속하기 전에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피의자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된다고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조금 더 협조해서 나의 혐의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태도를 감안받아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또 최근에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게 집을 매각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판단까지 나기 전에 본안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피고가 집행할 만한,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실상 소송이 실익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5명이 소송을 윤 전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제기를 해서 10만 원, 인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이 1심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10,000명 정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더 제기하겠다. 손해배상액도 올리겠다. 김건희 씨에게도 이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부의 재산이 전체적으로 80억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국민 모두가 소송을 제기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손해배상액은 사실상 천문학적입니다. 5천만 명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5조 가까운 돈을 배상해줘야 되는 책임이 이론적으로는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가진 재산으로 다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일부의 재산이라도 확보해서 추후에 집행에 대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특검 수사 상황은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열차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각적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운행 시간이 사실 미리 짜여져 있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의문을 좀 규명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운행 시간이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열차의 운행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일 직원까지 작업 감시자로 같이 나갔던 이 작업조에서 어째서 열차가 오는 시간에 이 인원들이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밝혀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로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던 작업이 뭐였냐면요. 폭우로 인해서 선로 구조물이 무너진 부분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상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례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열차 운행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역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선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열차 운행이 중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선로 밖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열차 운행이 재개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동 중이었습니다. 선로 위로.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열차가 오는 감지 앱도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무전기까지 지급이 됐고 감지 앱도 4대가 지급이 됐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호체계가 오작동한 것인지 감지 앱이 오작동한 것인지 아직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선로 위에서 뭐 이동을 하는 것도 작업의 일환이니까요. 이렇게 가는데 기차가 뒤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로 위에 있을 때 기차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뭐 숨지거나 뭐 다친 근로자들이 속한 하청업체에서 전날에 넘겨받은 그 용역계약 관련 서류를 분석해서 해당 작업이 용역계약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점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이 작업이 용역계약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6명 중에 5명이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현실화된 그런 예.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업이 애초에 용역계약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작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용역계약서 안에 이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할 주의 안전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한 얘기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고 지점에서의 어떤 주점 주변을 보는 CCTV 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그 열차를 감지할 수 있는 앱이라든가 무전기의 오작동 여부, 신호수에 의한 신호체계의 오작동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기관사가 지금 시속 100km 속도로 달리다가 커브를 돌면서 불과 120m 앞에 작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거리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건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기관사의 과실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현장 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그 시스템을 다루는 작업자의 문제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까지도 관리 감독 체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달 29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각 시도 경찰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이제 신설하라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고용노동부가 15명 정도의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좀 착수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에 강력한 또 법적 책임이 뒤따를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법 위반에 좀 쟁점이 될까요? 일단 지금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이런 관련 법령들의 전반적인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그 코레일 소속 직원 현장 감시자 역할을 했던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했던 그 인원 중에 포함된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이게 일부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감지 앱이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서 오작동인 줄 알고 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진술이 일부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형법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고 볼 텐데 지금 뭐 가장 중요하게 판단돼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그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관리 감독 그 원청까지도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 법령이거든요. 예. 이 사업자에게는 이런 어떤 위험한 용역 작업, 그러니까 산업보건 현장에서 안전과 이 적정성을 지켜야 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충분히 평가하고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로자에 대한 고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 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까지도 지금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도 50억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 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청의 사업주와 경영자, 그러니까 원청이라고 하면 코레일이거든요. 이 코레일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도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청과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이번 사건은 시민재해보다는 산업재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구별하시는 방법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는지 보통 소비자라든가 이용자라고 여겨진 시민이 사고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도 사고가, 그러니까 열차 전복 사고가 나서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대 시민재해로 분류가 될 수 예.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지금 작업 중인 근로자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90여 명의 탑승객 피해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대 시민재해가 아닌 산업재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군데 다 해당한다고 하면 산업재해로 보고 중대 산업재해, 그러니까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에서도 산업재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144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 114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직 양형 기준이 없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양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가 쌓였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뭐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양형을 마련할 만한 적절한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양형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권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요. 200건 이상 수사를 했는데 지금 50건 넘게 기소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처벌 수위를 좀 맞춰서 판결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양형 기준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지금 뭐 몇 년, 지금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계와 그 전문가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되기도 쉽지가 않은 데다가 설령 인정이 돼서 처벌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들도 있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 가능성이 놓이게 되는 것이 사업을 꾸려가는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다. 사고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원청의 대표까지 책임을 지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양형 기준이 이 양측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서 어느 정도로 마련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조금 더 안타깝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6년 전에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열차 선로 안전사고와 이번 사고가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어떤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매뉴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밀양 사고에서는 이것과 똑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선로 위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데 열차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수가 무전을 했습니다. 근데 무전을 했는데 그때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 무전기를 듣지를 못해서 피하지를 못해서 사고가 났던 것이고 이번은 또 거의 유사하지만 전기차였기 때문에 열차가 전기차였기 때문에 소음을 듣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 이것만 다른 점이고 대부분 미리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사망 사건까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밀양 사건이 가져왔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작업 그러니까 이 선로 위에서 하는 작업 중에 그러니까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운행을 중단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레일 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부분이 선로 바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열차 운행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매뉴얼이다. 선로 밖에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선로 위에 있었던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노동자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이 선로 점검 사고 그 작업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선로 바깥이든 뭐 위험구역 아니든 밖이든 위든 간에 열차 운행을 정지를 하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도 이런 감지 앱의 오작동 가능성을 생각해서 훨씬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파견을 해서 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두텁게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만큼 코레일 측에서도 이 부분은 방지 대책을 좀 철저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원청인 코레일 전반 운영에 대한 조사를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있는 건가요? 지금 아까도 앵커께서 질문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산업안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예.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코레일 사장에 대한 경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필요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국토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코레일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나 조사 또는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레일 측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그 구로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영상 기록 장치 CCTV가 작동을 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원인 규명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아서 이런 유사한 인재에 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운영의 방만함이라든가 인력 충원의 어떤 합리성 여부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감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현장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